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저는 강서 K병원 홍성우 원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전에 제가 요 방송에 출연했을 때가 벌써 8개월여 됐는데요. 8개월 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좋은 강의랑 좋은 내용을 강의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오늘 덥더라고요. 이 더운 시간에 이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이런 구독자분들이 좋은 내용 얻을 수 있도록 재밌는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제목을 보시다시피 인공관절 없이 봉합만으로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회전근개 파열은 수술로서 극복을 할 수 있는데, 광범위 회전근개 파열은 사이즈가 너무 커서 봉합이 어렵고 굉장히 이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인공관절을 해야 되거나 수술해도 재파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어떻게 제가 극복하고 있는지 소개해 드려 보고, 이 어깨가 불편하시고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시거나 아니면 뭐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분, 수술하고 있는데 망설이는 분, 아니면 뭐 인공관절 하고 싶은데 하지 못했던 뭐 이제 인공관절 내키지 않았던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은, 저는 현재 강서 K병원에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관절센터장으로서 어깨부터 발목까지 모든 관절에 대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게 이제 어깨 힘줄 파열 봉합인데요. 삼성 이제 서울병원 정형외과 임상 강사를 마치고서 그 어깨 관절경 대가이신 유재철 교수님의 제자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수술하고 있지만은 어깨 수술만큼은 뭐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잘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깨 힘줄, 그리고 뭐 어깨 근육, 뭐 다양한 표현이 있는데, 그냥 정식 명칭은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고, 보이시는 이 상완골뼈를 들어주는 극상근인데요. 요 힘줄을 말하는 거고, 어깨를 감싸는 총 4가지 힘줄입니다. 그림처럼 견갑하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중간에 이렇게 하얗게 지나가는 이두박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두박근은 우리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중국이랑 일본에 끼어가지고 맨날 고통당하는 것처럼, 그 견갑하근은 극상근과 이 견갑하근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항상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4가지지만 이 견갑하근과 극상근 파열이 있을 때 이두박근 파열이 항상 동반이 되고요. 이 이두박근은 통증도 통증이지만 오늘의 주제인 광범위 파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견갑하근과 극상근 사이에 있는 이두박근에 대해서 한번 집중하고 보시면 재미있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힘줄은 총 4개의 힘줄이죠. 반복적인, 그리고 사용에 의해서 파열되는데,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왜 찢어질까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 파열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퇴행성 파열로 찢어지기 때문에 뭐 외상이 없이도 그냥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찢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이제 자주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외상, 뭐 아니면은 힘줄이 찢어진 이후에 또 다시 다쳐서 찢어질 수도 있고요. 대부분 반복적인 사용에 의해서 퇴행성 파열이 생긴다고 볼 수 있겠고, 말 그대로 그냥 나이가 먹다 보니까 찢어진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점은 이 회전근개 파열은 보시는 것처럼 호미로 막을 걸 가르를 막는다고 하죠. 항상 작은 부분 파열에서 시작돼서 전층 파열까지 점점 사이즈가 커집니다.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금에서 쭉 커지는 양상이 보이시죠? 이렇게 뻥 뚫린 걸 보면 뭐 이렇게 시원하게 보이겠지만, 이제 어깨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를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입니다. 여기 찢어졌으니까 봉합을 해야 되는데 봉합이 어렵거든요. 중요한 점은 이 파열이란 게 요 부분 파열에서 멈추지 않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주사를 하든 운동을 하든 보존 치료를 해도 어느 정도 지연을 시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커진다는 게 핵심 포인트라서, 환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기를, 수술을 하지 않아도 좋지만 추후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시를 하셔서 관리를 하면서 중간에 뭐 초음파든 MRI든 아니면 진료라도 해서 이 부분 파열이나 작은 사이즈 파열이 엄청나게 커진 상태로 오셔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이즈는 보시는 것처럼 1cm, 3cm, 5cm 소중대 파열 아니고요. 딱 보는 것처럼 사이즈 점점 커지는 게 보이시죠? 그 중에서도 5cm가 넘는 걸 광범위 파열로 분류하고,
오늘의 주인공이자 주제입니다. 그러면 회전근개 광범위 파열이라는 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cm 크기의 파열을 말을 하는데 실제로 아시아 사람들의 어깨는 그 정도로 크지 않아요. 그래서 5cm 이상의 파열로 정의했을 때는 광범위 파열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부분 2개 이상의 힘줄이 파열되는 뭐 견갑하근, 극상근, 소왕근, 뭐 극하근 중 2가지 이상이 전층 파열됐을 때를 광범위 파열로 보고 있고, 이 왼쪽 아래 사진처럼 이 힘줄이 뻥 뚫려서 이두박근이 보이는 사진이 보이시죠? 이게 바로 광범위 파열을 표하는 사진이고, 왼쪽처럼 이두박근이 보이면서 극상근은 끌려가서 없으면서 극하근도 약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 아, 이거는 광범위 파열이구나 라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실게요. 이 제가 수술을 8주 전에 하신 분의 사진입니다. 이 환자분은 오른쪽 어깨를 수술을 무려 저한테 포함하면 3번 하셨고, 이 사진은 2번 하고 재수술, 그러니까 다른 분께 2번의 수술했는데 인공관절 하고 싶지 않아서 수술했던 분이고,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힘줄이 뻥 뚫려 있고, 이 중간중간에 이전에 봉합했던 봉합사들도 보이고, 이 장면을 보면은 아마 어깨 하시는 분이라면 굉장히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답답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 이 분도 오늘의 주제인 광범위 파열을 극복하는 방법을 동원해서 잘 수술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광범위 파열은 왜 치료가 어려울까요? 파열의 크기가 당연히 크고 오래됐으니까 질이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도 파열 자체 상태 좋지 않아서 수술 후에 재파열이 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이즈여도 광범위 파열이라면은 오래됐을 수 있고요. 재파열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내가 수술했을 때 너무 잘 된 것 같지만 굉장히 손쉽게 찢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도 수술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이즈가 큰 광범위 파열을 굉장히 잘 봉합했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기 6주, 8주 이후에 가벼운 재활 이후에도 끊어져 버리는 그런 참담한 결과를 맞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을 보시게 되면은 광범위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 후 재파열 무려 50에서 80%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80%면 저희가 성공 확률이 20%라는 건데요. 아무래도 20% 확률을 가지고 수술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 있어서 좋은 방법으로 봉합했을 때는 이 50%, 80% 아닌 낮은 확률을 떨어뜨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이 수술을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광범위 파열이지만 좋은 방법이 있을 때 환자분과 잘 선택을 해서 봉합을 해서 인공관절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 방법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는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근개니까 봉합을 해야겠죠. 두 번째, 힘줄을 꼬맬 수 없는 경우에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고 해서 어깨 힘줄 대신에 일종의 본인의 힘줄이나 아니면 다른 인조 패치를 통해서 상황을 빼 올라가지 않게 해주는 재건술이 있고, 세 번째로는 오늘 저희가 피하고 싶은 주제인 역행성 경관절 치환술이 있는데, 이 1번과 2번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서 저희가 고령이며 봉합의 가능성과 실패 확률이 높다면 3번으로 가겠지만은 오늘의 주제처럼 3번을 피하고 싶거나 가능하다면 1번과 2번을 통해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회전근개 봉합은 기본적인 수술입니다. 저희가 젊고 관절염이 없는 환자분들의 경우에서 사이즈가 크더라도 잘 끌려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 모형을 보시는 것처럼 어깨 힘줄 파열이 아무리 커도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없더라도 잘 끌려온다면 봉합을 할 수 있으나, 이 힘줄이 잘 딸려오지 않거나 억지로 당겼을 때는 봉합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봉합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이즈 크더라도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부 관절막 재건술은 아예 다른 의미인데, 이 환자분의 어깨 힘줄이 아예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예 존재하지 않는데 이 위를 저희가 이러한 뭔가 인조 패치 같은 걸로 덮어줘서 막는 방법이죠. 덮어주게 되면 이 팔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막아주게 돼요. 그래서 이름처럼 상부 관절막을 재건하는 수술이고, 과거에는 이 힘줄을 통해서 이어주는 개념이었는데 당연히 힘줄과 힘줄을 이어주니까 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많이 했고, 어찌 보면은 힘줄이 있는 게 아닌 팔을 못 올라가게 막아준 수술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서 관절염이었고 젊은 경우에 봉합이 불가능한 경우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였고 대략 2015년 정도에 일본의 미야타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방법인데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 술기가 어렵고 생각보다 실패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보이시는 이 부위와 이 부위에서 이 관절막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화제가 됐지만 현재는 일부의 적응증을 가지고서 필요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억행성 경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무릎 인공관절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어깨 인공관절 많이 안 들어보신 분이 많거든요. 이름도 희한하게 역행성입니다. 왼쪽 보시면은 이 일반적인 어깨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하지만 역행성은 보시는 것처럼 뒤집어진 이런 모양이 아니라 거꾸로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생긴 저희가 모양을 씁니다. 어깨 인공관절은 이런 구조가 들어가서 팔을 들 수 있게 변형을 시켜주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인공관절이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본인의 것이 아니고 팔이 안 올라가는 환자분들은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어요. 하지만 느낌도 다르고 무엇보다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 뒤로 팔을 돌린 내외전의 단점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인공관절이어도 본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걸 봉합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행성 인공관절을 해야 된다면은 꼭 해야겠지만 오늘 주제처럼 이걸 피하기 위해서 앞에 두 방법을 잘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젊고 인공관절 원치 않는 이런 굉장히 큰 팔 크기, 봉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관절만이 답이 아니고 환자분들도 인공관절을 피하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인공관절 없이 본인의 관절을 보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딱 떨어진 한 개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조합해서 저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당연히 일반적인 회전근개 파열도 30%, 20% 되기 때문에 재팔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대가 잘 붙을 수 있게 좋은 교량형, 3중 교량형, 하이브리드 봉합술, 전향적 극상근 전진술, 봉합 부위 보강은 인조 ADM 패치, 리지네텐, 이두박근 이전술, 상부 관절막 재건술, 하이브리드 상부 관절막 재건술까지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은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의 상황에 맞는 좋은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의사의 역량이고 그걸 동시에 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조합을 통해서 좋은 방법을 골라야겠고 저의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이제 회전근개 파열은 10% 미만이었던 것 같고요. 광범위 파열도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썼을 때 대략 20% 미만의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런 광범위 파열은 출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결과를 볼 수 없는데 그래도 이런 큰 사이즈에서 제가 이걸 과연 봉합할 수 있을까 좌절했던 케이스들에서도 좋은 결과를 보였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인대가 잘 붙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요. 콜라겐 주사나 PRP 주사. PRP는 본인의 몸에 뽑아서 주입을 하는 거죠. 봉합 이후에 그 결손 부위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어깨 힘줄 주위에 뿌려주는 치료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런 콜라겐 주사나 PRP 주사는 좋은 환경을 제시하는 것 뿐이지 힘줄을 새로 만들거나 두껍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실제로 수술 이후에 구조적으로 보이는 변화 없기 때문에 이 방법만으로는 광범위 파열을 극복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좋은 교량의 봉합이라고 해서 이런 힘줄을 봉합하는 방법을 예쁘게 잘 눌러준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회전근개 파열에 비해서 좋은 교량의 봉합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무 당기지 않은 방향에서 봉합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크죠? 전후를 봤을 때 이렇게 결손이 메꿔진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꼬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세게 당기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사이즈 작지 않아도 잘 덮여지면은 힘줄이 잘 붙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고요. 이런 교량형 봉합에 3중 교량형 봉합이라고 해서 총 하나, 두 줄에 한 줄을 추가하는 이런 교량형 봉합 확장형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봉합 전에 하나의 실을 추가해서 당기는 힘을 더 주는 방법이고
당연히 추가적으로 봉합을 두세 땀을 해야 되니까 시간의 소요가 많이 큽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빨간색은 이 근육이 딱 붙었을 때 얼만큼 힘이 가는지 알 수 있는 건데요. 위에 보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서 삼열 봉합이 훨씬 빨간색이 많기 때문에 누르는 면적이 그리고 압력이 높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들에서도 실로 누르는 면적과 압력이 우수하니까 이 봉합한 힘줄이 딱 눌렸을 때 이 부분에 가해진 힘이 강하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방법이어도 힘줄이 잘 붙는 그런 결과를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실로 누르는 면적과 압력이 우수하다는 결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힘줄이 있을 때 봉합 직전에 이 실을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봉합이 이 두 줄이 추가되는 건데요. 이 두 줄이 다시 한번 당겨줌으로써 이 힘줄이 붙는 모양을 더 강화시켜준 수술이고, 어찌 보면은 그냥 끝낼 수도 있지만 추가적인 이런 기술을 통해서 힘줄이 붙는 확률을 높여줄 수가 있습니다. 봉합 부위가 당연히 안 좋으니까 보강을 해야겠죠. 저희가 똑같이 봉합했을 때 오래됐거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힘줄 상태 좋지 않고, 특히 힘줄이 그 오랫동안 퇴행성 파열을 겪었으니까 좋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동종진피, 이두박근, 콜라겐 패치 등을 통해서 보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봉합을 한 이후에 보강을 해줌으로써 재파를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죠. 이 ADM이라는 거는 무세포 동종진피라고 하는데요. 저희 피부를 제거한 우리의 진피를 이 소독을 돌려서 세포가 없는 콜라겐 구조만 남긴 방법이고,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봉합한 힘줄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힘줄 위에 보강을 해서 붙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아래에 있는 힘줄은 잘 붙을 수 있고 구조적으로 위의 뼈와 충돌할 수가 있는데, 이 말랑말랑한 패치가 오랫동안 남아서 시간이 지나면 녹지만 이 부분과 힘줄 위의 뼈 사이를 막아주는, 충돌을 막아주고 회복을 도와주는 그런 수술 방법입니다.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수술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는데 오랫동안 시행해오면서 여러 가지 논문상에서도 재파열과 수술 후 결과와 통증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술식은 이런 이두박근 이전술이라고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두박근 있죠? 이두박근을 원래 자리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뒤로 옮겨줌으로써 이 극상근을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본인의 힘줄이지만 퇴행성을 파열된 힘줄을 잘라서 뒤로 옮김으로써 보강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그 어깨로 유명하신 김양수 교수님께서 2017년, 18년에 개발하신 방법이고 저도 굉장히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제일 좋은 점은 본인의 근육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한 수술이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유리한 장점이 있고, 무엇보다 원래 붙어있던 조직이니까 이 힘줄의 바깥쪽만 봉합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의 소요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본인 힘줄을 병행해서 남아있는 회전근개와 병행해서 기능을 보존할 수도 있고, 특히 이제 어르신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힘줄 조직이 좋지 않아도 붙어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 환자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이렇게 힘을 쓰는 이두박근을 자르지 않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남자분들이 생기는 뽀뽀의 변이 생기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원래 힘줄을 뒤로 옮기는 준비를 한 다음에 뒤에 묶어주어서 새로운 막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이렇게 이전의 이두박근이 덮인 회전근개 아래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몇 년간 화제되었던 리제네턴 콜라겐 임플란트죠. 생체 유도성 콜라겐 임플란트, 상품명 리제네턴인데요. 이 힘줄 위에 봉합 이후에 붙여서 새로운 힘줄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패치이기 때문에 화제가 되었던 방법이고 저도 굉장히 애용을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회사에서는 6개월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대략 8개월 정도까지도 초음파에서는 구별이 갑니다. 하지만 7개월 정도만 지나도 힘줄과 하나가 돼서 새로운 힘줄이 생기고 무려 2mm, 회전근개가 보통 최대 두께가 6mm, 7mm거든요. 근데 2mm라는 두께 새로 생기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새로운 방법이자 혁신적인 방법이었어요.
방법은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패치를 덮어주고 일종의 편한 스테이플러 같은 거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 방법도 쉽고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 받을 때 수술한 다음에 이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건 제품이기 때문에 수술 소견상에서 꼭 하지 않고 저희가 수술 끝낸 다음에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꼭 준비만 해야 되는 게 아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핵심 장점은 오래된 거고 무엇보다 재파열이 대부분의 2분의 1로 감소한 것과 1분의 1 정도 힘줄 두께를 만드는 방법은 지금까지 현존한 모든 수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2mm를 증가할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방법인 거고 모든 환자에 사용하지는 않고요. 힘줄 상태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수술 마쳤는데 이게 재파열이 높아질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의사의 선택에 따라 환자분과의 미리 상의 이후에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열이 이렇게 크고요. 이렇게 빨간 염증이 있고 누가 봐도 힘줄 상태에 지저분한 이런 분들에 있어서 수술을 마치고 끝내기 전에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누가 봐도 나중에 결과 안 좋아질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리지엔트 패치를 붙여줌으로써 환자분의 결과를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관절경 전향적 극상근 전진술이라고 해서 저희는 보통 아싸라고 부르는데요.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 근육에 있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극상근은 여기에 붙는 거지만 실제로는 등 쪽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이 꼬매지전 힘줄을 이렇게 당기고 싶은데 안 당겨질 때 이 등 쪽에 있는 이 근육을 뜯어내서 밀어주는 방법이죠. 굉장히 무서웠던 방법이고 예전에는 여기를 절개를 해서 근육을 밀어서 했지만 최근에는 내시경만으로도 얘를 유리해서 잘 당겨서 고정을 하게 되면 힘줄을 별다른 장력이 없이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피지 않는 회전근개 특히 이제 이런 광범위팔은 잘 딸려오지 않거든요. 그거를 쭉 딸려올 수 있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광범위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잘 덮어버릴 수 있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현철 교수님 개발하신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런 특수 개발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근육을 뼈에서 뜯어낸 다음에 당겨서 봉합하는 방법이고 보시는 것처럼 거의 5cm 떨어진 힘줄이 끝까지 당겨오는 모습. 보시면 여기가 붕 떠 있잖아요. 근육을 이사시키는 방법이고 이 특수 고안된 기구가 있어야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이신 혈관들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기구처럼 끝이 이렇게 휘어 있어야 멀리 밀어도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지 않아서 저도 원래 이 방법 알고 있었지만 이 기구를 구입해서 사용해서 이런 광범위팔 환자분들께 응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잘 딸려오지 않은 이 부분까지 안 오잖아요. 하지만 극상근 전지수 했더니 여기까지 덮여서 누가 봐도 소형 사이즈처럼 봉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데요. 하이브리드 상부 관절막 재건술이라고 해서 제가 수술한 아까 설명드렸던 이두박근 이전술, 봉합술, 상부 관절물 재건술 모든 방법을 통틀어서 한 수술을 저는 하이브리드 SCR, 하이브리드 상부 관절막 재건술에 부릅니다. 이 방법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했던 방법인데 본인의 힘줄이 이두박근을 사용하고요. 같이 인공 패치를 사용하고 이 두 가지를 사용하면 재파를 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만들었던 방법이고 회전근개 부착부를 힘줄을 봉합을 하든 패치를 덮어준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얻었고 최근 이 발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스트로스코피 테크닉이라는 저명한 우리 SCR급 저널에 곧 실릴 예정이라서 환자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비욘디 시청자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새로운 방법이지만 원래 있던 모든 방법들을 총망라한 방법인데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서 재팔이 현재 강소하였고 제가 최근에 하는 광범위 파열 환자분들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20% 미만인데 과거에 이 상부 관절막 재건술을 개발한 미아타 교수님이 만든 방법과 비슷한데 저는 인조 패치를 사용하는 거고 교수님은 이제 본인 힘줄 사용 방법인데 그 논문을 참고한 적은 없지만 제가 이 수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두박근 이전술에다가 관절막 재건술 붙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만들었던 방법입니다. 오식도는 이해할 수 있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텅 비어있는 힘줄이 있죠.
여기서 이두박근을 뒤로 옮겨주고요. 이 빈 공간은 상부 관절만 재건을 해준 다음에 서로 봉합을 해주고 남은 힘줄을 잘 덮어줄 방법인데 이 세 가지를 망라한 방법이 하이브리드 상부 관절만 재건술 및 봉합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서 이두박근과 관절막 재건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한 이름을 붙였고 앞쪽은 이두박근으로 뒤쪽은 인조 패치로 커버를 해서 이 힘줄이 찢어지지 않도록 도와준 방법입니다. 핵심 장점은 인공관절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는 점과 재팔이 줄고 무엇보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시너지와 함께 봉합의 재팔률이 준다는 장점입니다. 이 방법을 제가 만들었던 이제 이유가 이 환자분 때 만들었는데요. 44세 여성분이고 뭐 사진을 보면 이 왼쪽 어깨신데 어깨 간격이 1cm에서 5mm 줄어 있어서 힘줄이 좀 안 좋겠구나 생각했던 환자분인데 무려 광몸이 팔의 환자분입니다. 44세 여성이죠. 처음 봤을 때 MRI 보고 너무 놀랐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 내측으로 끌려간 힘줄 팔과 상완골로 위로 올라가 있고 위축대 극하근과 극상근은 너무 심해서 44살 환자분께 뭐 다른 뭐 수술을 할 수는 없고 봉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굉장히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 방법을 처음 적용했던 환자분이고 결과가 좋아 소개해 드리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힘줄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극하근도 걸레처럼 이렇게 너덜너덜하게 찢어질 것 같은 힘줄이었고요. 이두박근은 일반적인 방법보다 조금 앞에다 이전을 해주고 위에는 상부 관절을 덮어준 다음에 서로 봉합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봉합해줬더니 영상만 보면 일반적인 뭐 소형팔, 중형팔 같지만 경험상 이런 광범위 팔 환자분들은 아무리 잘 봉합을 하고 사진이 좋아도 수술 끝나고 보조기를 제가 보통 6주에서 8주 하는데 8주만 지나서 사용하다가 그냥 맥없이 끊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아무리 안 좋다 보니까 버티지 못하고 파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도 이 영상을 보면서 잘 됐지만 과연 잘 회복할 수 있을까라 걱정했지만 수술 후에 이제 봤더니 5개월 만에 무려 이런 결과를 얻었던 거죠. 광범위 파열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기를 무려 8주를 했지만 환자분은 팔을 들어 올리고 돌리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큰 무리 없이 오른쪽 왼쪽 어깨에 관계없이 잘 쓰셨고요. 무엇보다 통증 없이 회복이 되었고 5개월 차 MRI도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께는 참 저도 고마웠던 게 새로운 방법을 했지만 잘 나아주었고 이 환자분 덕분에 제가 이런 좋은 방법을 다른 환자분들께 적용을 시켜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케이스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을 총망라한 또 새로운 방법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뼈에 뭐 골격이 자라있지만 마찬가지 65세 심한 통증이었지만은 환자분이 팔이 안 올라가진 않았고요. 통증이 있었지만은 광범위 파열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환자분입니다. MRI를 찍어봤더니 이분도 5cm 정도 되는 광범위 파열이었고요. 견갑하근부터 아예 힘줄이 없었으며 극상근의 경우에도 워낙 심한 위축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두박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환자분께는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였고 그냥 인공관절 할 것이냐 아니면은 관절염이 없었기 때문에 봉합을 시도해 볼 것이냐에 대해서 환자분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요. 환자분 애초에 인공관절을 원치 않은 상태에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방법을 설명드리고 봉합을 해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극상근 전방으로 옮기는 수술과 함께 이두박근 이전술 그리고 상부 관절의 재건술을 동시에 하는 방법으로서 수술하기로 결정하였고 보시는 거 아까 비슷합니다. 이두박근이 보이는 이런 광범위 파열이죠. 이런 기구를 통해서 최대한 근육을 늘려주고요. 그리고 유지술했더니 굉장히 컸던 파열이 이제 대기혈절까지 완전히 끌려오지 않지만 굉장히 잘 이렇게 당겨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두박근을 옮겨주고요. 관절막을 덮고 그리고 최종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 수술 사진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견갑하근과 극상근 그리고 극한을 봉합을 하였고요. 설명드렸던 극상근 유리술 그리고 3중 3열 교량염 방법 그리고 교량염 방법
이두박근 이전술, 보이지 않는 상부 관절말까지 맞힌 방법입니다. 수술 이후의 동영상을 보면 이게 과연 광범위 파열이었을까 싶을 정도로 잘 봉합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힘줄들 상태가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이 중간에 반짝반짝 보이는 이두박근도 위치하고 있고요. 여튼 봉합이 잘 되었습니다. 수술 MRI 보면 인대 봉합과 이두박근, 그리고 인대와 이 아래 위치하고 있는 상부 관절말까지 MRI가 굉장히 잘 봉합이 된 걸 볼 수 있었고요. 3개월 차 이제 초음파상에서 극상근과 극하근이 잘 유지되고 있으며, 초음파상에서 이 밑에 있는 관절막과 이두박근까지 예쁘게 남아 있으며, 물이 찼다든지 통증이나 여러 가지 소견이 모두 좋았습니다. 게다가 3개월 차 극상근의 광범위 파열인데 이런 결과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 오른쪽 팔 올라가는 것과 돌아가는 것, 그리고 뒤로 돌린 내외전은 좀 안 되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여서 기뻤던 케이스고, 이 환자분도 제가 지금 수술을 한 지가 3개월이 좀 넘었던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강의를 마무리해 볼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이런 광범위 파열은 정답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좋다, 뭐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는데요. 환자분에 맞춰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였을 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하이브리드 상부 관절막 재건술의 단점은 딱 하나가 있는데, 수술 시간이 거의 많을 때는 2시간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일반적인 봉합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다 끝냈는데, 이 방법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최선을 다해서 제 있는 힘껏 봉합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 같고, 제가 환자분께 해드릴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서 봉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테크닉을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이런 수술했을 때 물론 재파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에 동의하신다면 고령이고 이런 광범위 파열일지언정 끊임없이 고민해서 좋은 방법으로 봉합을 시도하고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과 이제 소통을 통해서 이런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런 이제 수술 방법은 여기까지고, 저는 이런 방법으로 광범위 파열을 극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그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서요. 이제 여러분들께 질문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씩 읽어보면서 제가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인공회전근개가 있나요? 하셨는데요. 인공회전근개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그 패치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패치의 종류가 요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수술 테크닉뿐만이 아니라 녹아내리는 구조적인 이런 인공 힘줄들이 있어서, 아까 소개해드린 리지네텐, 그리고 오늘 소개는 못해드렸는데 바이오브레이스라고 해서 리지네텐보다 훨씬 튼튼하지만 그리고 힘줄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물도 있고,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ADM이라는 패치는 뭐 인조 힘줄이 할 수 있지만 완전 힘줄 번지는 않고요. 구조적으로 보강해 주는 거니까 리지네텐, 바이오브레이스, 그리고 이제 ADM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조합을 통해서 힘줄을 저희가 이제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리오킴 5493님인데요. 회전근개파열 상태 오래 또 방치했습니다. 이제라도 수술하는 게 좋을까요? 무엇보다 제가 궁금한 사이즈인데요. 하지만 소형이든 중형이든 대형이든 광범위든 할 수 있다면 봉합을 시도하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젊으신 분이라면 수술 안 하실 이유가 없고, 제가 알 수 없지만 그 사이즈에 맞춘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나중에, 지금은 팔이 올라가고 통증이 없지만 이 균형이란 게 무너지거든요. 어깨 힘줄이, 앞쪽과 힘줄이 쭉 끊어졌을 때 갑자기 팔이 떨어진 순간이 됐을 때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깨가 안 올라가는 순간 전까지 두시지 마시고 일단 진단을 받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한번 뭐 어깨관절 전문의를 만나 뵙고서 저희에 찾아오셔도 되고요. 상태를 보고 수술이 필요한지, 수술이 가능한지를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EJEDBDJ3322님인데요. 어깨 아플 때는 뜨거운 찜질 해야 되나요? 아니면 얼음 찜질 해야 되나요? 이 질문은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듣는 질문인데, 저는 간단히 설명드려서 모든 관절을 사용했을 때
통증이 심한데 이제 뭐 뻑뻑하거나 좀 관절의 범위가 안 나올 때는 온찜질, 따뜻한 찜질, 뭐 뜨거운 물에 샤워하거나 목욕탕을 말씀을 드리고요. 뭔가 이 운동 이후에 그 자결감과 뭔가 뜨거운 느낌과 부기가 있다면 얼음찜질하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병변이어서 굳어 있으면 이제 말 그대로 온찜질, 급성 병변이거나 뭔가 사용을 많이 한 이후 생긴 통증이라면은 얼음찜질을 통해서 부기를 가라앉히는 게 좋다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실버서님인데요. 회전근개는 파열되면 완치 수술이 불가능한가요? 재파를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 없는데 일단 첫 번째 팔도 꼬매면은 다시 원상 복귀시킬 수 있고요. 재파의 경우에도 남아있는 힘줄만 있다면 다시 봉합할 수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재파된 환자분들을 제가 했든 남이 했든 적극적으로 수술하는 편인데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수술하진 않고요. 재파된 게 너무 심해서 증상이 조절 안 되는 분들은 적극적 봉합을 하고 있고 뭐 약간 찢어지거나 아니면 뭐 살짝 찢어서 사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면 관리하면서 수술하지 않고 경과를 보고 있어서 파열돼도 다시 완치가 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환자분은 박효진 님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어깨를 보호하기 위해 절대 하지 않는 자세나 행동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어깨는 이 밑에서 사용했을 때는 괜찮은데요. 90도 이상 위에서 했을 때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 구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들어 올리면 무조건 뼈에 이렇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깨를 많이 쓰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뭐 판서, 아니면은 팔을 위로 들고 쓰는 운동을 하는 분들, 배드민턴, 테니스, 뭐 클라이밍 등의 계속 어깨를 들고 움직이는 행동을 했을 때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깨를 보호한다고 하려면은 스트레칭 자주 해주시고요. 어깨를 위로 올린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운동을 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승호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철봉 매달리기 어깨에 좋다는 사람도 있고 독이 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봉, 그쵸. 풀업, 뭐 매달리기든 다 좋은데 이게 이제 좋은 자세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달리는데 그거를 어거지로 막 힘을 쓰시면 이 견갑근과 오히려 어깨 힘줄이 충돌합니다. 대신 이 견갑근 안전된 상태에서 팔을 운동을 하게 되면 좋은데요. 견갑골을 잘 쓰지 못하고 억지로 힘만 썼을 때는 오히려 극상근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견갑골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면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혜리님, 안녕하세요. 매일 어깨가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서도 50견이겠지 하고 지내시는 부모님과 함께 시청 중입니다. 50견과 회전근개파의 증상이 어떻게 다른지 꼭 필요하신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 50견과 회전근개파열 따로 올 수도 있고 같이 올 수도 있어서 항상 기본 본인이 팔을 못 올린다. 하지만 남이 들어주면 올라가면 50견이고요. 50견이 아닌 거고요. 본인이 들 수도 없고 남도 못 들린다. 그러면 50견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견은 팔이 돌아가는 관절막이 굳는 병이니까요. 남도 못 들어주고 본인도 못 들면은 굳어있는 병이 50견입니다. 하지만 50견과 회전근개팔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이 50견 증상 때문에 회전근개팔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구별하는 증상은 남이 들어왔을 때 올라가느냐의 차이지만 50견이 있든 회전근개팔이 있든 경관절 전문의를 뵙고서 과연 지금 이 증상이 힘줄팔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복찾기니 인공관절 수명은 얼마나 갈까요? 어깨 인공관절 나온 지가 그래도 뭐 3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게 유행한 지는 한 2, 30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발전해왔지만 인공관절은 아직도 제 말씀을 드릴 때 좋은 방법이지만 의외로 이런 합병증이 많습니다. 환자분이 팔이 올라가지 않고 꼭 필요한 분이라면 이러한 인공관절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단지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는 이유만으로 인공관절만 하기에는 수명이나 여러 가지 합병증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10년, 20년 쓸 수 있지만 그 중간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생각했을 때는 꼭 필요한 분들께는 하면 좋겠죠. 하지만 저는 봉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인공관절은 최종으로 하는 거를 이제 권유를 드리고요.
물론 수술하고 재팔 때 또 다시 인공관절 하는 건 굉장히 슬픈 일이니까 이건 도저히 봉합이 안 될 경우라면 바로 인공관절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 XBF4XG8BX님인데요. 어깨 주사 효과는 좋은데 자주 맞으면 힘줄이 약해진다 말을 듣고 있습니다. 자주 봐도 괜찮은 걸까요? 주사가 워낙 종류 많아요. DNA 주사, PRP 주사, 스테로이드, 프롤로 주사, 연골 주사, 뭐 콜라겐 주사 많죠. 어떤 주사든 너무 많이 맞는다면 감염의 위험도 올라가고, 특히 스테로이드는 워낙 좋은 염증 치료제지만 단기간에 여러 번 맞았을 때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약해진다고 무조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사에 효과 없는 경우라면은 당연히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3번이고 4번이고 맞았는데 이게 맞을 때만 좋지만 자꾸 주사 맞다 보니까 뭐 2, 30번 맞게 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적당한 보존 치료에도 효과 없다면 MRI나 초음파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행복하니님, 라운드 숄더나 어깨 딱딱 소리 난다면은 회전근개팔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관절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팔을 들어줘야 되는데요. 이 등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어깨만 올라갑니다. 그러면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셨을 때 위에 있는 극상근과 이제 견갑근 충돌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 이두박근이 빠지면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게 무조건 좋진 않습니다만 소리가 나면서 반복되는 충돌이 있다면 당연히 팔이 촉진될 수 있으니까요. 이 라운드 숄더라는 어깨 이렇게 굽는 거잖아요. 당연히 어깨가 안 좋기 때문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견갑근 재활을 통해서 라운드 숄더를 극복하거나 현재 혹시 힘줄팔 없는지를 체크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승환씨님, 인공관절은 세라믹 약간 도자기 같은 재질이었는데 왜 금속을 안 쓰고 도자기 재질을 쓰는 걸까요? 깨지면 안 되지 않나요? 당연히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재질이 섞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기둥 부분은 금속으로 되어 있고요. 이 중간의 부분은 이제 세라믹 같은 재질도 있고 플라스틱인데요. 왜냐하면 이 중간에 고정되어 있는 부분은 오랫동안 써야 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야 되고 부러지면 안 됩니다. 대신 이 연결고리는 오랫동안 쓰면 마모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위만큼은 관절 역할을 하니까 오랫동안 마모가 되지 않는 재질을 쓰기 때문에 강도와 그리고 이 마모를 고려했을 때 고관절 같은 경우 세라믹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어깨 인공관절 대부분 플라스틱 폴리에틸렌을 쓰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그 금속은 오래 쓰면 이 마모가 되면서 금속 가루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 부분에 이런 마모가 되지 않고 부스러기가 생기지 않는 제일 좋은 재질을 선택한 게 이런 플라스틱이나 세라믹이고 어깨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해서 쓰기 때문에 마모를 막기 위해 사용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보찾기님, 동종진피라는 게 몸속에서 문제 없는지 궁금하네요. 저도 예전에는 이 동종진피 사용을 잘 안 했어요. 행복찾기님처럼 혹시 이런 이물질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모든 세포를 제거한 에이셀룰라이고 그리고 피부도 제거했기 때문에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절 반응이 없습니다. 면역 반응이. 그리고 세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물질이니까 0%는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높지 않은 확률로 가끔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생체 안정적이기 때문에 문제없이 잘 생착이 되어 있고요. 추후 문제가 생기거나 인공관절 할 때는 잘 제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님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어깨가 아프면 목이나 등까지 뻐근한데요. 이게 어깨 문제인지 목 디스크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어깨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아프잖아요. 그럼 팔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듭니다. 보시죠. 여기 있는 이제 상부 승모근을 쓰게 되어 있는데요. 어깨를 자유롭게 못 쓰니까 보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목에 붙어 있는 근육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깨 아프신 분들 중에서 디스크 질환을 같이 지니고 있는 분도 많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자꾸 보상을 하기 때문에 뻐근한 목,
뻐근한 등 이런 증상이 있어서 둘 다 겹칠 수 있지만 어깨 때문에도 충분히 생길 수가 있어서 어깨 치료와 목 치료를 동시에 하는 걸 항상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용님, 원장님이 생각하는 이 환자는 꼭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신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쵸? 저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수술의 타이밍입니다. 어깨 힘줄 파열은 제가 다른 강의에서 소리 없이 찾아오는 그런 무서운 거라고 했는데요. 증상이 없습니다. 광모임 파열 오늘 보여드렸죠? 텅 비어있죠? 아플 것 같죠? 팔이 안 올라갈 것 같죠? 잘 올라가고 안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보이는 그 시그널들, 어깨 아픈데 뭐 뻐근하니까 뭐 침 맞고 주사 맞고 파스 붙이면 좋아져 하는 방법을 오랫동안 30년, 40년 지속했는데 밤에 주무실 때 아파요. 어깨 아픈 쪽 못 눕고 통증이 심하고 이 증상이 주사를 맞아도 지속이 된다면 지체 옵션은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서 병원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밤에 지속된 통증, 잠을 못 잔다. 그리고 팔을 이렇게 했을 때 통증이 너무 심하고 주사에 반응이 없다. 그럼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김두님이죠. 알려주시는 방법은 특장점이 확실한 것 같은데 혹시 환자가 원하면 일반적인 방식의 수술로도 가능할까요? 수술식 차이가 비용이 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중요한 방법입니다. 저는 정해진 방법으로 봉합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검증된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유수한 교수님들께서 이 공인된 이두박 의전술, 그리고 교량형 봉합, 3열 봉합, 그리고 상부 관절만 재건술, 그리고 극상근 이전술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데 당연히 환자분들이 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환자분들과 수술 전에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떠한 방법으로 봉합할지 설명을 드리고 나는 뭐 이제트를 쓰고 싶다. 나는 패치를 쓰고 싶지 않다. 아니면 뭐 나는 뭐 내 힘줄을 꼭 보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오신다고 하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의견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꼭 필요하다. 뭐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트 비쌉니다. 그리고 인조 패치도 당연히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비용이 드는 게 싫었을 때 이두박근이 있다면 당연히 좋은 본인의 힘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과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환자분이 원하는 방법과 제가 하고 싶은 방법은 다르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법은 좋은 결과를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수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수술이 아니라 환자분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술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 있고 추가적인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걸 모두 설명드리고 수술을 들어가고 당연히 비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되는 분들께만 수술하고 있고 비용이 동의 안 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프링글스님, 네. 홍성원 안녕하세요. 배드민턴을 즐기는 30대 여자입니다. 최근 1년 사이에 찌르듯이 통증이 오고 쿡쿡 아픕니다. 이럴 때 참고 계속 스트레칭, 재활 운동 해야 되나요? 아니면 쉬어야 되나요? 아예 안 쓰면 뻣뻣하게 굳어하고 뻐근한 느낌이 들어 여쭤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 이런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고 원인인 것 같아요. 이런 통증의 원인이 파열인 건지 아니면 뭐 제가 오늘 소개하지 않았지만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은 그 슬랩이라고 이두박근 파열이 많거든요. 이두박근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극상의 문제인지를 확인하시고 수술할 게 아니라면 당연히 스트레칭. 이 올린 동작이 안 좋은데 계속 팔을 올리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중요하고 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는 당연히 일반적인 보존 치료와 함께 굳지 않도록 스트레칭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인지롱님, 자가건과 앵무패치 결합이 안 맞는 체질도 있을까요? 뭐 둘 다 몸에 문제 없는 재질이기 때문에 두 조합은 검증된 방법이고요. 두 개를 할 수 있느냐 차이, 그리고 본인 힘줄은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두박근이 없다면 당연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합이 안 맞는 방법이라기보다는 이두박근이 과연 있느냐 없느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
두 개 사용이 있어서 안 맞는 재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찾기님 마지막 들어볼게요. 알러지가 심한 사람도 패치나 리제텐 사용이 되는 걸까요? 이게 패치는 물론이고 이제 리제텐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아닌 소의 콜라겐을 사용한 방법입니다만은 이걸 사람한테 사용할 수 있게 가공된 제품이라서 미국에서도 지금 벌써 10년 넘게 사용했고요. 우리나라도 들어온 지 이제 3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알러지와 관계없이 그런 모든 요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봤을 때 없었는데 물론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헬렌님 5639님 원장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어깨 안 좋아서요. 가만히 있을 때 아픈 누우면 쿡쿡 쑤십니다.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힘줄 파열은 저희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앉았을 때 낮에 괜찮은데 누웠을 때 아픈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이 있다면 한번 병원에 가봐서 뭐 MRI까지는 아니더라도 엑스레이, 초음파 정도만 찍어봐도 정말로 심한 문제가 없는지 뭐 석회라든지 오십견이라든지 다른 문제 없는지를 체크를 해볼 수 있어서 저는 한 번쯤 가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민주 원아버지 회전근개 광모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힘줄이 너무 찌어서 봉합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힘줄 살릴 수 방법이 정말 없는 건가요? 제 강의 드린 것처럼 모두 다 봉합을 할 수는 없고요. 봉합할 수도 있고 봉합할 수 없다면 상부 관절막 재건을 할 수도 있습니다. 봉합하지 않고 위에만 막아주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지만은 50대, 40대 환자분들 중에서도 봉합을 못한 이런 관절막 재건술만 했어도 좋은 결과를 보인 분들이 있거든요. 당연히 50대, 40대에는 인공관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력 이전술이나 다른 방법을 해볼 수 있는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MRI 봤을 때 봉합을 할 수 있다면 봉합을 시도할 것 같고요. 봉합할 수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관절막 재건술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시니까 내원에서 혹시 MRI를 볼 수 있다면 혹시 어떤 상황인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두22님이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통증 어떤가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아프다고 유명한 수술이고요. 다시 안 하고 싶은 수술 유명하고요. 한 번 하면 안 하고 싶은 수술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신 분들이 아프다는데 이거 뭐 안 하고 싶다 뭐 동네에서 물어보면 친구들 하지 말라고 했다 다시는 안 하고 싶다 너무 아프다고 말씀드리는데 개인적으로는 100에 한 95명 정도는 전 안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봉합하는 방법 그리고 너무 당기지 않고 예쁘게 봉합했을 때 그리고 장력이 걸리지 않는 좋은 방법으로 봉합을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 아프게 잘 쓸 수 있는 것 같고 수술하고서 오히려 덜 아프다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하고 아픔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게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커다란 문제, 관절염이나 아니면 뭐 봉합이 안 될 걸 생각한다면 지레 겁먹지 마시고 수술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설사 아프더라도 보통 2개월, 3개월 지나면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아프다고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고 안 아프다고 다 나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 아프신 분들도 추후에는 잘 나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통증을 무서워해서 수술을 안 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시간상 모든 질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데요. 뭐 혹시 뭐 나중에 뭐 개인적으로 뭐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이제 유튜브와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도 이렇게 병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 업계 관련된 이런 인터넷상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그런 곳으로 혹시 물어봐 주셔도 되고 저희 병원을 방문해 주셔서 질문해 주신다면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운 여름에 집에서 시원하게 잘 감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강의가 환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